자, 이제 경제 특강이고 한 6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면 많아야 6지문 정도잖아. 그런데 여러분한테 경제를 끝내드리겠다고 한 거는 이 책을 드릴 거고 보충 영상 다 드릴 거예요. 자, 이제 흐름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잘 들어야 돼.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할아버지들 수능 쳤을 때는 그 시절에는 뭐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배경시 필요 없다. 지문의 모든 정답에 근거가 있다고 했지만 이제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는 배경식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그냥 필수다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는 애들이 정말 피를 많이 보는 게 뭐 그런 거 안 해도 서울대 갔는데요. 알겠어. 인정할게. 그런데 이게 22수능에서 터졌는데 만점자 28명이고요. 수학 만점자 2,702명이야. 100배 차이나. 그게 딱 여기 나와 있는 브레튼 주침 때문이요. 이건 배경식 없으면 절대 못 풀어요. 그래서 EBS에 얘가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에 야 이거 너무 심하다. 풀지 마라. 애들이 계속 질문하는 거야. 질문했던 애들은 하나같이 의대를 갔고 약대를 갔고 치대를 갔고 서울대를 갔어요. 그럼 걔네들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근데 나도 사실은 여러분 되게 외로워요. 지금 솔로라서 여자친구 헤어진 3년 돼서 외롭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가 외로운 거냐면 이 지문을 정말 평가원 관점에서 볼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것도 배경을 얘기할게. 평가원 교수님이 제가 2008년에 서울대를 들어가서 학교를 역사적으로 10년 동안 다녀서 2018년에 제가 졸업을 했는데 평가원 교수님이 딱 2014년부터 겸직 금지가 때려졌어요. 이때 아마 출제 오류가 터져가지고 더 이상 평가원 교수님들 외부 출강이 금지가 됐어. 그래서 나는 이때 강사를 하면서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면서 들었어요, 수업을. 그래서 나는 사교육 강사인데 내가 이걸 여쭤봐도 되냐? 오히려 흔쾌히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신기하시면서 교수님들한테 수능의 원리에 대해서 너무 잘 배운 상태에서 여기서 딱 단절이야. 그러니까 평가원 교수님들한테 직접 배운 사람은 거의 내가 유일할 거야. 강사할 목적을 가지고 들은 사람은 더더욱. 그러다 보니까 이 싱크로율이 보통 사람들하고 아예 안 맞아. 그러니까 내 수업이 되게 때때로 누군가의 눈에는 되게 마이너해 보일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파고할수록 특히 지금 20대 초중반 강사들이 내 영상 되게 많이 봐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대세가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시행착오 안 해야 되잖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런 측면을 보셨을 때 이 브레튼 우주 지문은 진짜 난리 나는 지문이고 이거는 배경시 없으면 아예 못 건드리는 건데 난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심해서. 근데 자꾸 해달래. 아니나 다를까 제가 딱 8지문 찍었어요. 그 중에 3지문 나왔고 100% 적중이었고 그 지문 중에 하나가 얘야. 우리 수강생들은 이제 수능날 끝나자마자 진짜 지렸다고 난리가 났지. 어떻게 찍은 게 다 나오냐고. 나도 신기했어. 근데 그럴 정도로 요즘 평가원은 틀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이 수업 하잖아요. 특히나 이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대치 설명에는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으시고 대부분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분들은. 그 얘기 무슨 얘기야? 그게 3년 됐지. 이제 내신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야. 자, 작년 해운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첫 시험에 뭐가 나왔냐? 해결 변증법이 나와요. 애들 다 터뜨렸지. 그리고 작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제 잠깐만 제가 볼게. 자, 여러분 비문학을요. 아무리 내신이라고 빈칸 뚫고 채우라고 하는 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세요? 얘들아 잠깐만 빨리 쳐줄게. 여기 있다. 이게 해운대고 작년 문제예요. 1학년 문제 심지어 얘들아. 빈칸 채워봐. 절대 채울 수가 없죠. 잡고 계시면 돼요. 왜? 저게 얘네들이 시험 범위가 20지문 정도 됐어. 독서만. 문학까지 하면 거의 한 40지문. 얘들아 그걸 다 쉐로 외우고 있어야지 빈칸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건 다 틀려야 되는 거잖아. 실제로 다 틀렸는데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왜 해운대고 애들이 내 수업을 좋아하느냐. 이 부분이야. 15년 전에 제가 썼던 교재예요. 그때는 제가 제 열정이 넘쳤어. 이노에듀. 진짜야. 15년 전 교재야. 진짜 이노에듀야. 이노베이트 에듀케이션. 자, 여기에 제가 평가원 교수님 수업을 국어만 들었던 게 아니라 관심이 가서 수학이고 영어고 다 때려박으면서 출제 매뉴얼 쓰신 교수님이네? 출제 매뉴얼에 이렇게 써져 있네? 영어의 빈칸 추론이야. 뭐라고 돼 있냐? 그래, 핵심적인 내용을 빈칸으로 해라. 통제사상 빈칸으로 해라. 그래서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것을 빈칸으로 해라. 빈칸은 뭐야? 그래서 주제야.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20년 전 2005학년도에 나왔던 출제 매뉴얼 아이디어고 영어에서 국어로, 국어에서 수능에서 내신으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이 빈칸에 들어갈 건 뭐라고? 가장 정보 가치 높은 내용이야. 그러면
내가 수업 시간에 필기하고 자꾸 여러분을 괴롭히듯이 필기하라고 닥달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그게 그대로 서술형이에요. 봐. 내가 이거 수업 때 필기해 준 거야. 내가 쓰라고 잔소리 해도 잘 안 써. 3번, 4번, 5번만 써달라고 해도 안 써. 썼으면 어떻게 됐을까? 빈칸 채우기 바로 보였겠죠. 여러분 다 아는 그 공식이거든? 이 에너지는 MC 스퀘어, C는 광속이고 M은 매스 질량이야. 이게 상대성 이론이잖아. 그럼 봐, C는 광속이고 불변이죠. 그러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는 질량, 매스와 에너지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질량이라는 개념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에너지라는 게 나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지문을 구조 처리해서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을 딱 뽑으면 딱 이거예요. 질량 결선이 에너지로 바뀌어. 질량만큼 에너지로 바뀌어. 얘랑 같은 개념이 원자 핵 결합 에너지야. 다시, 질량이 에너지야. 그리고 얘는 원자 핵 결합 에너지야. 빈칸 들어갈 건 그럼 뭐니? 원자 핵에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남자친구한테 뭐라고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결합 에너지라고 좀 쓰라고 알려주세요. 됐니? 잘 들어. 그래서 저는 이 구조들을 왜 그리냐면 여러분, 이게 그냥 교과서의 학습 활동이고 이거를 오지선다로 만들면 수능이고 서술형이야. 내신 서술형이야. 심지어 1학년 시험이야. 느낌 맞죠? 그냥 이거야. 내신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냥 국어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설득할 시간도 없어. 너무 우리는 6시간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설득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들으시면은 아마 아시게 될 거야. 아, 이거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재를 못 받은 학생이 있고 받은 학생이 있는데 아마 제 기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면은 빅뱅 1권 또는 경제 패스트트랙으로 받으셨을 거고, 기존 학생들이 못 받았다 그러면은 좀 챙겨드릴 테니까 챙기시고. 자, 우리가 일단 풀어볼 거는 교재 또 받은 학생들은 여기 나와 있는 46페이지 글로벌 금융위기를 푸실 겁니다. 영상 잠깐 끊고요. 얘기 드렸다시피 배경지식은 필수야. 그런데 그 배경지식을 넓게 보면 끝이 없을 거 아니야. 공부가 절대 안 끝나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정확하게 이 배경지식만 아시면 돼. 선생님 이것만 나오나요? 당연히 아니죠. 꼭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평가원 시험 범위가 뭐야? 제가 아까 레퍼런스를 교육과정 평가원의 공문서를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평가원의 시험 범위는 1번 교육과정이라는 공문서야. 그럼 교육과정을 실현한 게 뭔데? 교과서야.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변별된다는 느낌을 하나도 못 받잖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출제 매뉴얼을 거쳐서 출제된 게 뭡니까? 바로 평가원 기출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근데 문제는 그 평가원 기출도 30년 역사가 됐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거의 일제시대 시험을 갖다가 뭐 분석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1994학년도부터 2004학년도 니네가 우주의 분자 상태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험은 그냥 보실 필요도 없고, 05학년도부터 13학년도도 진짜 여기서도 선별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14년도부터는 그래도 태어나셨잖아. 14년생 손 아직 없잖아. 그래. 이때부터는 너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25학년도까지 딱 여기에만 집중해서 볼 건데 얘도 개 많거든요. 그래서 좀 구분을 해보면은 14, 16이고 17에서 한 2이고 23부터 26 이렇게 좀 쪼개볼 수가 있는데, 이때가 뒤지기 어렵고요. 아까 내가 말하다 좀 끊었는데 뭐냐, 학교 선생님들 트라우마가 이때예요. 이때 국어 강사는 둘로 갈립니다. 현우진 전우처럼. 그래서 이 이후에 독서 지문을 소화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고 갈려. 솔직히 얘기하잖아. 거의 대부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 정도 능지잖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능지야. 어마어마한 능지라고. 이게 수업이 되고 소화가 되려면 내가 봤을 땐 최소한 의대급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이때 아주 큰 이슈가 있었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지문들과 이 지문들이 엮여있는 지문들을 엮어내는 게 강사의 역량이고, 당연히 이제 서울 쪽에서 임용학교 가셔서 교사하시는 분들 실력은 장난 아니에요. 서울대도 4대가 있잖아. 고대도 4대가 있잖아. 연대는 4대가 없지만 연대에서 이제 교직 해가지고 4대 또, 그러니까 그 임용고시 치신. 봐봐. 그러니까 서울 쪽에 일단 뭐 성대도 4대가 있지, 한양대도 4대가 있지. 옛날 4대 꽤 셌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서울 쪽에서 교사하시는 분들 실력은 정말 쟁쟁합니다. 다른 데를 뭐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교사분들께서는 저랑 좀 얘기가 통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한다. 교과서고 평가원이고 여기에 하나 더 들어오는 게 교육청이고 공식적으로는 EBS죠. 이걸 엮어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이걸 엮다 보면 끝도 없이 많아지거든. 제가 핵심만 딱 추려놓은 거야, 얘들아. 저도 옛날에
개념 강의라는 걸 했을 거 아니야? 개념 3대 강사 중에 한 명이라 그랬잖아. EBS 윤여정의 나비효과, 이투스 건교 16개념, 그리고 KT에듀의 베이너, 진심, 비타에듀의 베이너, 순화보.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 30시간 수업을 했어요. 영재고 가려던 애가 떨어지고 나서 존나 천재래. 근데 걔가 고등학교 입학하려고, 일반고 가려고 개념 나비효과 보다가 30강 보자마자 좌절했다는 딱 그 얘기를 듣고, 아하, 아직 그렇구나. 여러분, 제 개념 강의는 3강이에요. 딱 3시간을 압축입니다. 그게 실력이야. 다시 얘기한다. 초압축을 해드리는 게 실력이고, 얘를 초압축해서 잡아드릴 거예요. 자, 그냥 수업만 들으시면 돼. 대신에 정확하게 여러분, 사탐이나 같은 듣듯이 지식적으로 정리하고 가셔야 돼. 국어 공부를 했는데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배경 지식은 남겨. 내신이든 수능이든 무조건 엮여있다. 2번째, 정보 처리 방식을 남겨.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받아들이는 애들은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애들은 못 받아들이는데, 얘는 받아들이고 말고가 없어요. 그냥 나오니까 받아들이시면 돼. 자,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21학년도 EBS고 이게 22학년도 EBS로 이어지면서 이게 역대 가장 어려웠던 브레튼 체제로 가는데, 이게 화폐의 역사를 다룹니다. 자, 화폐의 역사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냐? 물물교환의 역사로 시작을 해. 자, 물물교환 역사로 시작을 하다가 너무 계산하기 복잡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화폐를 구환했는데 뭐 조개딱지 이딴 걸로는 화폐가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대부분은 금이라는 귀금속 화폐로 갑니다. 잘 들어놓으셔야 돼. 킬러 지문들에서 이걸 몰라서 터진다고. 그래서 금을 또 들고 다니면서 거래하니까 불편해서 금 교환증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거다. 잠깐 10,000원짜리가 어딨지? 자, 예를 들면 내가 앞에 있는 학생한테 10,000원짜리를 줬다고 하자. 뭐 할 거야? 10,000원 가지고. 뭐 하실 거야, 센통고는? 센통고 2학년 뭐 하실 거예요? 내 20,000원 줬어, 뭐 할래요? 아, 부족해요? 50,000원 줬어, 뭐 할래요? 영화 보러 갈 것 같아요? 아, 예. 그럼 봐봐. 내가 10,000원짜리를 들고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겠고, 시장에 가서 뭐 그냥 뭐 하나 사실 수도 있겠어요. 그럼 봐. 이 사람이 10,000원 가지고 딱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시장 가서 쓸 수도 있고 한데, 알고 보니까 이게 위조 지폐였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들아, 위조 지폐는 가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렇지만 우리는 가치를 부여해서 쓰고 있었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화폐가 가치가 생기려면 딱 하나야. 실제 가치가 있는 얘에 연동됐기 때문에 우리는 화폐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의 가치에 연동시켰다 그래서 금본위제라고 합니다. 은본위제로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연 분리법이 발명이 되면서 은 생산량이 엄청나게 폭발할 수 있었는데 유교적 가치관이잖아. 자본주의 세속적 욕망을 거부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였고 금지가 됐어요. 일본으로 건너갔죠. 일본에서 연은 분리법 가지고 일본에서 은광을 엄청나게 캐서 그게 지금 일본이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시작이었던 거잖아. 자, 그래서 원래는 은본위제로 있었는데 은은 나중에 너무 은해져서 이제 금본위제로 갑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그 금을 은행에다가 보관을 해놓잖아.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금한 거에 인출할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금이 100 들어오면 100을 다 들고 있는 게 아니라 90 정도를 대출을 해줘버려. 근데 문제는 예금자는 100이 찍혀 있을 거 아니야. 전쟁이 나. 금 털러 온대. 그러면 당연히 나는 은행으로 달려가서 저 예금 돌려주세요 했을 텐데 몇 프로밖에 안 남아있다고? 10%밖에 안 남아있지. 그럼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금 증서를 들고 은행으로 달려가는 게 뱅크런이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문을 푸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단락에 나와 있는 건 이 은행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시적인 은행, 금융회사 하나의 문제, 그래서 미시 건전성 문제, 그래서 어떻게 최소 자기 자본을 가지고 뱅크런이 생겨도 어떻게든 좀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놔라. 즉 예금자들이 달려와도 10%만 남겨놓지 말고 20% 30% 남겨놨다가 가처분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뱅크런 상황에 대처해라. 그게 옛날의 금융위기의 대처 방법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문에 이 단락에 딱 나오는데 이 단락 내용하고 이 내용이 매칭이 되셔야 돼. 다시 얘기한다. 이 내용은 제가 기출된 걸 엮어가지고 이 내용이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 내신 대비 수능 대비로 얘는 반복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해를 해놓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왔죠. 자, 이런 걸 쭉 하다가 나중에 이거 봐라. 경제정책을 쓰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대공황이 2번 와요. 1907년의 대공황. 여러분은 잘 몰라요. 1927년의 대공황은 다들 알고 29년의 대공황은 다들 알고 있죠. 자, 1929년의 대공황은 왜 왔다? 1차 세계대전 끝에 미국은 양쪽에다가 다 팔아먹는 생산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전쟁이 끝나니까 수요가 줄어버려요. 수요가 줄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니? 과잉 생산. 수익성이 악화돼.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어떻게 해버렸어? 고용을 줄였어요. 고용을 줄였으니까 수요의 주체는 가계가 소득이 주니까 수요가 더 줄어겠지. 악순환의 연속. 이 과정에 문제의 원인을 과잉 생산으로 본 쪽은 어떻게 했어? 계획 경제로 가서 생산을 제한하는 공산주의로 가고요. 야, 수요가 약한 게 문제잖아. 유효 수요를 만들어주자. 정부가 개입하자.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로 간 게 이쪽이야. 100년 전에는 누가 이겼을지 몰랐겠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죠. 여기까지 되셨니? 자, 반면에 1907년의 대공화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따라오세요. 자, 여기다 여러분이 써주실 것 이거야. 정부는 뭐의 주체야?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잘 들어. 재정정책의 주체야. 재정정책은 뭐 하는 정책이야? 수요를 늘려주는 정책이야. 자, 이걸 왜 하셔야 되는 거냐? 다시. 정부는 재정정책의 주체고 수요를 늘려주는 주체야. 중앙은행은 뭐야? 통화정책이라는 걸 하고 통화정책이 뭔지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평가원 기출에는 통화정책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재정정책도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재정정책은 모의고사랑 EBS에만 나왔어. 그래서 내신할 때는 오히려 여기까지 하셔야 되고 수능 대비로는 여기가 출제될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으나 올해 EBS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올해 수능 기준으로 재정정책 올해 수능이 나올지는 약간은 가능성 떨어지지만 내신 대비로는 나온다. EBS나 교육청에 워낙 떨어나서 여러분 내신 족보들 보시면은 내가 방금 얘기한 거 다 박혀 있을 거야. 자, 이쪽으로 따라와.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역대급으로 제일 어려웠던 지문을 제가 첫 지문으로 박아놨고 여기 보셔요. 보시면 3단락에 뭐가 나와? 재정정책, 환율정책은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다르다. 재정정책은 뭘 높인다? 수요를 높인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를 생판 처음 봐버리면요. 그냥 터집니다. 왜냐하면 정보 자체도 되게 많은데 처음 보는 정보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나오면 그냥 얘는 버리는 게 나아. 차라리 한 번으로 찍고 맞출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셔요. 근데 내가 지금 특강이라고 해놓고 니네한테 야 이건 어차피 니네가 오프니까 한 번으로 찍으라 같은 수업을 하고 싶은 건 아니겠잖아.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이거야. 하셔야 돼. 자본주의 시대에 돈의 공식을 모르면 그냥 그지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 문제가 안 생기시려면 돈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재정정책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됐잖아. 두 번째, 계속해서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정부의 재정정책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정부의 재정정책은 안 다뤘어. 통화정책만 다뤘어. 이해되셨니? 자, 그럼 통화정책은 언제 최초로 다뤘냐면 18학년도 6월부터 다룹니다. 그래서 18학년도 6월 평가원이야. 통화정책은 중앙은행, 서브젝트 주어, 중앙은행이 주체가 돼서 뭐 하는 거야? 이자율 통화량 조절해서 물가 안정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대?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한대. 채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면 이자율에 영향을 준대. 이자율에 따라 소비 투자가 달라진대. 소비 투자에 따라서 경기가 달라지고 물가 상승률이 달라진대. 이걸 줄글로 우다다 쏟아낸 걸 어떻게? 인과 구조로 수학 공식으로 정리하셔야 되고 경제학과 가실 분들은 미리 각오하세요. 수학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6월 평가원 방금 여러분이 푸셨던 20학년도 6월 평가원 똑같이 나오죠. 전통적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누가 시행의 주체다? 중앙은행이다.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안정시킨다. 자, 경기가 가열됐을 때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해. 그러면 시장금리가 높아졌어. 그러면 돈을 빌리는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대출하기 힘들겠죠. 대출이 들어. 대출과 신용은 동의어야. 대출 감소, 신용 공급 감소야. 돈이 줄었으니까 당연히 수요도 줄겠죠. 수요 줄었으니까 경기 진정되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었으니까 물가도 안정될 것이고 경기도 진정된다예요. 됐니? 자, 이거를 완결된 그림으로 그리실 거예요. 이쪽 따라오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틀 잡을게요. 자, 중앙은행은 뭐라는 걸 한다? 통화정책이라는 걸 한다요. 자, 통화정책을 하는데 18학년도 6월과 방금 20학년도 6월을 엮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야. 퀀티테이티브 이지고 양적 완화 여러분 살면서 평생에 최소 100만 번은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 꿈이 뭐라고 알고 있잖아. 제 꿈이 스님 또는 진심. 제 꿈이 스님 또는 수녀님은 이제 성별 때문에 될 수가 없으니까 자꾸 까먹어. 뭐였지? 신부님. 제 꿈이 신부님 아니면 스님이야. 진짜로. 제 꿈은 성직자예요. 여러분 성직자로 살 게 아니라면 무조건 양적 완화는 한 번쯤은 들어봐.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살고 있을 거잖아. 내가 100만 원 줄게. 싫은 사람. 손. 한 명도 없어요. 봐.
결국 여러분은 일단 세속적으로 사실 거야. 그럼 세속적으로 사시는데 뭐라고? 양적 완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르실 수가 없다고. 아셔야 돼. 자, 양적 완화라는 게 뭐냐? 여기도 나왔지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또는 중앙은행은 시중은행과 거래를 합니다.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을 매수해. 채권은 빚증서야. 자, 그러면 빚증서를 갖고 있다는 건 얘네가 이자를 받겠죠. 그런데 채권 형태로 갖고 있으면 이자를 받겠지만 채권을 정부가 사들어가 버리면 채권을 다시 중앙은행이 사가 버리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주겠지. 그럼 시중은행은 가지고 있는 통화량이 늘어요. 근데 봐. 시중은행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우리가 예금을 하죠. 예금금리 3%야. 우리가 대출도 하죠. 대출금리 5%야. 즉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 그걸 예대 마진이라고 합니다. 예대 마진이 수익이야. 그러면 시중은행은 대출을 해줘야 수익을 봐요. 어떻게 돼? 돈만 들고 있어가지고는 돈을 못 버니까 대출을 해주려고 해. 결국에는 첫 번째 이유는 대출 경쟁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요. 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인율을 배우셨을 거야, 저랑. 맞니? 그래서 금리랑 채권 가격은 역으로 가요. 봐봐. 지금 정부가 채권을 매수했지. 채권 수요가 늘었지. 그럼 채권 가격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채권의 가격이 뛰니까 금리는 역으로 가. 채권 가격과 금리는 역. 반비례 관계야. 되셨죠? 모르시겠죠? 나중에 이제 차차 보충 영상 듣고 문제 풀다 보면은 제가 얘기한 게 하나의 완결된 완성된 그림이라는 게 보일 거고 지문들에선 이거를 꼬집어서 내는 게 보이실 거고 내신이든 수능이든 경제지문 나오면 무조건 엮여 있어. 이거 모르는 상태로 가면 다 터져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금리와 이자율이 떨어졌어. 자, 옆에 집값 보니까 뭐 한 20억 정도 하더라고요. 뭐 얼추 계산하기 쉽게 한 10억이라고 하자. 자,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야. 20억짜리 월세 30, 300, 400? 400이라고 하자. 자,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10억을 빌리는데 이자가 10%면 1억이죠. 그럼 월세를 얼마씩 내는 거야, 한 달에? 1,000만 원씩 내는 거야. 아, 못 살죠. 그런데 이자가, 금리가 0.1%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10억 빌리는데 계산하면 얼마니? 0.1%면 100만 원이요. 한 달에 9만 원 내시면 여러분 10억짜리 집에서 롯데 시그널 살 수가 있어. 나도 전청도처럼 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전청도 하시겠죠. 즉 금리가 떨어져 있잖아. 그럼 사람들은 대출을, 신용을 늘린다고요. 그럼 돈이 많아져. 아, 그럼 전청도처럼 마이바흐도 탈 수도 있고 전청도처럼 롯데 시그널 살 수도 있어. 즉 소비와 투자가 들어. 소비와 투자가 느니까 봐라. 롯데 시그널 이렇게 많이 산다고? 옆에 하나 더 지. 그러면 옆에다가 뭐 한난 더 이딴 걸 더 지어야. 그럼 소공급이 더 늘었어.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돈도 많이 쓰고 하니 경기가 점점 좋아질 것이고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구매력이 세지면서 웃돈 주고 사기 시작을 해. 물가도 높아져. 근데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은 최저 생계비 수준에 살거든요. 문제는 물가가 올라버리면 내가 최저 생계비로 살고 있는데 돈이 없는데 갑자기 물가가 올랐어? 사회적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 불안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야? 양적 긴축으로 가는 거야. 딱 여기 기준으로 딱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양적 기준으로 가면 거꾸로 가. 양적 긴축으로 가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채권을 어떻게? 매도해. 그럼 시중은행은 이제 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시중은행은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대출해줄 돈도 없어. 문제는 대출 급한 사람들은요. 금리를 높여도 와서 대출을 한다고. 그 금리 이자율이 높아져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 금리가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내가 10억 빌리는데 10%면 갑자기 1억을 내놔야 돼. 한 달에 1,000만 원이 어딨니? 월세 10만 원 내다가 갑자기 월세 100만 원을 월세 1,000만 원 어떻게 낼 거야? 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빚도 이자가 높아지니까 빨리빨리 빚 갚자. 시중대출이 줄어요. 그럼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주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전청도를 못해. 소비와 투자가 줄어. 소비 투자가 주니까 어떻게 돼? 소금도 줄고 경기가 진정되면서 물가가 안정되지만 이게 심화되면 어떻게 된다? 경기 침체가 오니까 다시 이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온수 틀었다 냉수 틀었다 양적 긴축과 양적 완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야.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잠깐 이쪽 따라볼까요? 이 지문은요, 이 왼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는 이 지문을 처음 보지만 평가원은 옛날 기출과 EBS를 니네가 풀어봤다는 거 전제하고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다는 전제에서 이 지문이 나온 거야. 그래서 잘 보셔야 돼. 1달러는 그래서 뭐가 나와요? 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전통적인 금융정책이나 전통적인 통화정책이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전통적인데 여기는 금융감독정책이에요. 자, 요점만 딱 정리하면 이거지. 뭐가 왔으면 P는 프라블럼의 P다. 자, 경기에 불황이 왔으면, 즉 경기가 침체됐으면 어떻게 돈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뭘 기대하는 거야? 결국에는 수요도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경기가 살아나는 걸 기대하는 거야. 반면에 경기가 너무 과열이 되면 특히 뭐가 많이 높아져? 물가가 높아진다 그랬지. 그럼 사회적 불안이 커지기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이 고금리 시대거든요. 지금처럼 금리를 높여야 돼요. 금리를 높여서 통화량을 줄여야 돼. 통화량을 줄여서 수요를 죽여가지고 어떻게 물가를 좀 잡아야 돼요. 자, 이 방식을 쓴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이거 왜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집값을 사고 팔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는 이제 혼자 깨우친 거거든요. 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왔을까? 버블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미국 때문이고 사실은 결국에는 자본주의 지배자는 통화를,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이 있는 애들이고 그럼 미국이 연준이야. 두 번째, 트럼프 너무 재밌지 않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느새 이제 막, 야, 대한민국을 51번째 주로 만들어라. 어차피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없다. 트럼프가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버려라. 라고 나만 그 얘기 듣고 다니니? 거의 이제 캐나다한테 51번째 주로가 되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이제 캐나다한테 관세 내라고 하니까 이제 캐나다 대통령, 총리가 가서 항의하러 갔다가 너 그냥 51번째 주나 하지? 이런 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제 사임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이거야. 일본은요, 잃어버린 정확하게 35년이죠. 잃어버린 30년. 1990년부터 2000년, 2010년, 2020년 30년 동안 M2 강의 통화량이 2배밖에 안 늘어요. 그래서 걔네는 자산 가치가 뛰질 않은 거야. 우리나라요, 30배 뛰어요. 실제로 M2가 30배입니다. 그래서 1990년에 음마파트 1억이었으면 지금 30억 가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얘들아. 집값이 뛴 게 아니라 돈 가치가 떨어진 거야. 인플레이션 간단한 거야. 통화량이 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치가 떨어진 거야. 강남의 땅 한 평은 어디 안 가요. 그런데 돈은, 자, 강남의 땅 한 평, 옛날 사람들은 1억밖에 없으니까 1억밖에 안 주고 샀다면 통화량을 30배로 30억으로 늘어버리니까 30억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간단한 거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온 이유는 통화량을 2배밖에 못 늘렸어요. 우리나라는 30배 늘렸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뛴 거야. 간단하다. 뛴 게 아니야. 돈 가치가 통화량이 늘면서 박살난 거야.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1달락 내용은 이거야. 2달락 내용은 금융감독 정책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지문에는 명시적으로 안 나오지만 저건 뱅크런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금융 위기가 왔을 때 해결 방법으로 뭘 주겠다? 이걸 주겠다라고 얘기해. 개별 금융회사에 최저 자기 자본을 확충해라.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예금을 들고 있는데 은행은 그 예금만큼을 절대 안 들고 있다 그랬어. 대출해주도 어쨌든. 그러면 지급준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을 인출하려고 왔을 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 10%라니까. 근데 자기 자본이 있으면 좀 더 버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뱅크런이 터졌을 때 버티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둘은 아무 상관이 없지, 당연히. 왜? 얘는 개별 은행들, 은행이 금융이야, 얘들아. 개별 은행을 감독하는 정책일 뿐이고 얘는 통화 정책으로서 전체적인 어떤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개별 은행이었고 얘는 경제 시스템에 대한 거야. 둘은 거의 관련이 없었어요. 언제?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사단이 터져. 3달락으로 오면서. 그게 바로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글로벌 금융 위기고 이게 리먼이 터트려 먹었던 게 있었어요. 왜 그랬냐? 잠깐만 선생님 저 따라오세요. 이게 5달락에 나와 있는 수능성이라는 개념이야, 얘들아. 자, 수능성 개념 이겁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는요, 대출 많이 줄수록 이득을 본다 그랬었잖아. 대출 이자를 받으니까.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래 그 집이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억짜리라고 해볼게. 그런데 수요 공급 늘고 돈이 늘면서 경기가 늘어나면서 물가만 오르겠어요? 자산 가치도 오르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10억에 50%만 대출해서 5억 대출을 해줬는데 갑자기 얘가 물가가 오르면서 20억이 됐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10억 대출해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은행들이요. 더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고. 더 대출해주니까 어떻게 돼? 통화량은 더 늘어요. 통화량 더 늘었으니까 소비 투자 더 늘고요. 수요 공급 더 늘고요. 수요 공급 더 늘었으니까 경기는 더 좋아지는 데다가 또 자산 가치가 또 올라버려. 그러면 이제는 15억, 20억씩 대출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셨어? 어떤 문제가 생겨? 수능성 때문에 통화량이 폭발하는 문제가 생겨. 됐니? 반면에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해보자. 내가 10억에 5억을 빌려줬는데 얘가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5억이 됐다고 해봐. 야, 이런 청산 나겠잖아.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우리 이제 너희 5억에서 2억 5천밖에 못 해주겠어. 너희 2억 5천 갚아. 즉, 신용대출을 줄여버려요. 그럼 가게나 기업들의 통화량 줄고 소비 투자 줄고 수요공급 줄니까 경기가 더 줄어드는데 자산 가치는 더 떨어져서 2억 5천? 야, 돈 더 갚아.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오달락의 수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저 따라옵니다. 이제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 이때 일어난 현상들이야.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 저 따라오세요. 자, 이제 리머니 터트려 먹은 채권 보험 상품이 800조예요. 그럼 800조가 터지면요. 우리나라 그때 2년 예산이야. 그럼 미국도 못 버텨.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돈을 엄청나게 푸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었죠. 금리를 낮췄어? 신용대출을 해서 우리가 통화량을 보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경제 위기가 예측되잖아. 3단락 내용이다. 경제 위기 때문에 통화량을 푼 거잖아. 따라서 어떻게 하니 사람들이 소비 투자에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어디에 쓰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안전자산이 있고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위험자산이 있는데 여러분이 경제 위기였으면 상식적으로 어디에 투자하겠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안전자산에 버블이 생겨버려요. 이해됐어? 이 내용까지가 1, 2, 3단락 내용입니다. 자, 다 필기하셔야 되고요. 영상 끊었다 갈게요. 자, 여러분, 제가 첫 수업부터 힘들게 하셨네. 힘들게 만들었네. 자, 1단락 봅시다. 자, 1단락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한다? 주제 세팅의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 결국 이거야. 이 많은 정보를 다 기억하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가치 제일 높은 거 잡으셔야 돼. 아까 출제 메뉴를 보셨죠? 카메라 잡고 계시고요. 자, 그럼 봐. 주제라는 건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정보인데 정보 가치가 높다는 걸 글을 평가원 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반복을 시키고요. 두 번째, 강조를 시키고 세 번째, 뒷받침을 합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제가 세모를 치는 거는 정보를 분류하는 기준이야. 전통이냐 고전이냐 현대냐 이런 거는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분류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보 분류하는 기준 전통적인 글의 주제는 통화정책이죠. 자, 활용하여도 세모 칠 거야. 왜? 앞쪽이 수단 원인이야. 앞으로 쓰이는 원인 수단의 커브즈고요. 뒤쪽은 이펙트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금리를 가지고 물가를 조절하는 거야. 자, 말 나온 김에 그냥 쓸게. 금리가 높아지면 물가가 진정이 되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언제 배웠으니까 18학년도 6월에 배웠으니까. 선생님 못 배웠는데요. 영상 드리니까 이제 곧 배우시겠죠. 자, 다시 한번. 중앙은행은 경기과열이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한다? 금리를 인상한대요. 금리 인상해서 경기를 다운시킨대. 금리를 인상시키면 물가가 떨어져. 금리 인상, 경기 진정, 물가 다운이야. 자, 금리 인상하면 시장금리도 높아지면서 돈을 빌리는 가격이 높아지니까 신용대출이 감소가 되면 결국에는 돈이 줄어드니까 통화량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고 수요가 줄면서 경기 진정, 물가 안정이요. 경기도 진정됩니다. 반면 경기 침체의 경우에는 반대 과정을 하겠다라고 제가 파란색으로 정보를 다 처리해놨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죠. 제가 녹색으로 하는 건 배경지식이거든. 평가의 의도는 뭐였을까? 1단락에서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처리할 정보 없지였어요. 그게 이 지문이 나왔을 때 만점자 28명밖에 안 됐던, 이때는 만점자가 65명이었어요. 이때도 개박살 났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돼버린 거냐면 이제 벌써 20학년도면 할아버지 시절, 미미미미미미누 시절의 수능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절만 해도, 할아버지 시절만 해도, 아저씨들 시절만 해도 자꾸 배경식 없이 덤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모르는 상태에 덤비니까 만점자 65명밖에 안 나온 거야. 자, 2단락 갑니다. 자, 두 번째는 잘 보셔, 이제. 금융인데, 금융과 동의어는 은행이야. 그러면 은행을 통화정책의 정달 경로로만 봤대요. 자, 그리고 봐. 아까 통화정책은 1단락 주제잖아. 그리고 새로운 주제가 나와요.
자, 스몰 t1이라고 쓰고 금융을 스몰 t2라고 쓸게요. 그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자, 형합에 칠게.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아무리 봐도 건전성은 건전하죠. 아무리 봐도 건전성은 참 좋잖아. 그럼 봐. 건전성은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건전성 확보는 해야 되겠지. 그런데 봐. 개별 금융회사랑 동의어가 뭐겠어, 얘들아? 미시 건전성. 미시 건전성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아니겠어요? 미시가 작은 거잖아. 그렇잖아. 개별 회사는 작잖아. 당연히 그러면 미시 건전성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겠지. 이러한 나오면 세모 치세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거니까.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장기적일 때와 달리 단기적일 때 경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 자산시장의 가격이 본질적으로 가치를 초과해 폭증하는 버블이 존재하는 효율적 시장가설에 기인한다. 처리하지 마. 왜 처리하지 말라는 거냐면 잘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나한테 설명해 볼래요? 자,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라는 게 뭔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자, 얘가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거야. 정보를 줬어, 정보를 제한했어, 정보를 제한했죠. 왜 정보를 제한했는데 니네 맘대로 추측을 하고 판단을 하냐고.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도 제한되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한 의도와 설계야. 그럼 이 의도와 설계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첫 번째 이유는 너희 배경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지야. 근데 니네가 이미 배경지식 없어서 처리가 안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야, 문제에서 빼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기억하실 텐데 저랑 아마 과학기술 지문 중에 충전과 방전을 하는 충전기 원리 설명하는 지문이 있었을 거야. 기억나니? 거기에 보면요.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0%에서 100%를 될 때까지 시간을 계산하겠대. 벌써 빡대가리잖아. 누가 핸드폰 0%일 때 충전을 하니? 그럼 20%에 충전하면 120%가 되니까 부산에가 불타버리는 거야, 이제. 아, 이런 드립 치면 안 되니? 자, 그럼 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상되는 문제를 정보에다가 안 담아놓고 지문에 안 담아놓고 보기에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에서 설계하거나 의도할 수가 있다고.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야 그냥 처리하지 마요. 그럼 뭐 처리하라고? 그냥 구조나 처리해요. 정보 이해는 못하더라도 구조, 정보 관계는 처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국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문제 푸는 거 보면 죄다 내용 일치로만 있는 정보로 판단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중학교 때 배우신 방법이고 그것 때문에 아니 고1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아니? 예를 들면 닭고에서 이게 닭고가 되잖아요. 기억 더하기 기억이 쌍기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거꾸로 가면 이거를 축약 또는 탈락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게 아예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자꾸 초등학교 수준에서 중학교 수준에서 바라봐 버리니까 그런 거야. 초등학교 때는 원주율을 3 또는 3.14로 계산하죠. 중학교 때부터 파이로 계산하죠. 왜 그럴까? 중학교 때부터 무한소수라는 개념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무한소수 파이로 설명이 시작되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다. 고3쯤 되셨잖아. 고2, 3쯤 되셨잖아. 그러면 이런 처리가 가능하셔야 돼. 그래서 자,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처리가 불가능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근데 계속 반복되는 말 보이지? 이단락 주제는 그래서 뭐야? 미시 건전성 정책이야. 그게 뭐라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이래. 아니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있네. 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를 반복해 주는데 왜 걔는 안 잡고 쓸데없는 정보에서 어그로 끌려서 문제 틀리고 있냐고. 이단락 한 개념만 남겨. 뭐라고?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바꿔 얘기하면 미시 건전성.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방해야 되겠니? 문제 터진 다음에 대안해야 되겠니? 당연히 첫 번째 해결 방법 S1, 솔루션 1 예방적으로 하셔야죠.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대? 금융회사의 손실을 대비한 자기자본 하한 같은 최저자기자본 규제 같은 것들이 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 되셨죠? 이 느낌이에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1단락은요. 사실 정보가 되게 밀도 있게 많이 나왔는데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미 기출에서 다뤘기 때문이야. 2단락은 정보가 없어. 뭐야? 미시 건전성 정책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하겠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뭐가 있다?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자. 최저자금자비 규제를 하자. 저기 써드린 내용으로 끝이에요. 됐어? 지금 종이 나눠주세요. 종이로 주세요. 종이로 일단. 프린트로. 예. 자, 그럼 카메라 이쪽으로 올 건데요. 자, 저쪽에다 써드린 내용이 기출된 내용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1단락에서 요약하면 이거야. 2단락은 뭐라고? 그렇죠. 개별 금융회사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 정책을 쓸 건데 어떻게 한다?
개별금융회사 최저자기 자본의 설정을 한 거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예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키워드 정도 끝이야 얘들아. 근데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내가 필기한 내용만 가지고 답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닭 고르시는데 필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닭 고르시는데 필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치 높은 정보들이야. 당연하지. 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쓸데없는 정보들이 어그로 끌려가지고 그걸로 뭘 요구하고 판단을 시키겠어요. 되셨습니까? 선생님 카메라 잠깐 저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네. 자 이제 다시 화면으로 갔습니다. 3단락. 이처럼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금융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네.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알겠는데 잘 들어. 지금 여러분 통화 정책 1단락 정보죠. 1단락 소주제죠. 금융감독 정책 2단락 소주제죠. 그런데 봐.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원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역접이니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봐야지. 그럼 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렇죠. 여기에 대응 정보를 잡아. 이해. 기존 정책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아니라죠. 여기 이원적이라는 정보와 대립되는 정보는 뭐야? 뿐만 아니라야. 자, 뿐만 아니라는 뭐니? 합집합이죠. 됐어? 논리기호를 잡으라고. 그래서 금융감독 정책과 통화 정책을 분리해서 갔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 시스템이 다 박살나버렸어. 기존 접근 방법으로 안 돼요. 자, 왜 그랬을까? 원인이 나왔어. 경기 부양을 하려다 보니까 저금리 정책을 써. 저금리 정책을 쓰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버블이 생겨. 근데 너무 지금 퀀텀 점프하고 있잖아. 야, 카메라 잠깐 이쪽으로 와봐요. 자, 이 얘기야. 여기 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봐. 경제위기 온 상황에서 경제 위기를 살리려고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낮추고 막 신용대출 늘려주려고 하고 통화량 늘리려고 하는데 일단 돈을 빌리는 가격은 싸니까 가게나 기업이 대출은 받았어요. 문제는 뭔지 아니? 대출을 받았네? 근데 이거를 소비 투자를 해버리면 경기가 박살날 걸 아는데 누가 소비하고 누가 투자를 해요? 불확실한데. 일단 돈은 들고 있어. 어디다 쓰지? 강남 부동산 오르네? 더 오르네? 나 저거 사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오르네? 아마존 오르네? 마가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주식이 폭등했고 우리나라는 강남 부동산, 즉 안전자산이 폭등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안전자산 버블이 생겨. 버블 생기면 또 경제 위기가 또 올 수가 있거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 낮추고 신용대출 늘려서 통화량 늘려주려고 했더니 경기는 안 살리고 버블만 생기면서 위험 요소만 더 생겼다는 거죠.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저금리 정책이 첫 번째 뭘 만들어버려? P1. 자산 버블을 생겨버려요. 또 금융회사가 엄청 커졌어. 그러다 보니까 리먼 브라더스 하나 터졌는데 800조 터져요. 그러면 진짜 전 세계 다 날아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 붕괴까지도 만들어버릴 수 있는 P2, C2가 생겼어요. 원인 한 가지 두 가지 또는 문제점 한 가지 두 가지. 그러면 기존 방법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자, 물가 안정이랑 금융 안정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야. 즉 이원적이 아니라 동시에 가져갔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라고? 미식 건전성 플러스 거시 건전성. 잘 봐 얘들아. 잘 봐. 자, 이원적이다 쪼개서 간다죠. 같이 간다 뿐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미식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같이 가는 거죠. 결국에는 뭐야? 아니라랑 애가 같은 정보인 거야. 이원적은 대립되는 정보인 거야. 이런 정보 관계를 잡으셔야 정보가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면서 판단이 되셔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왜 어려웠냐면 배경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내용을 바꿔 쓰고 바꿔 써버리니까 애들은 도대체 무슨 정보인지 판단이 안 돼. 판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모든 정보를 다 살려가지고 내용 일치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틀려요. 봐. 어차피 시간 들여서 공들여서 틀리고 있지. 얼마나 미련한 짓이야. 차라리 한 번으로 찍으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틀릴 거 그렇게 풀지 마시라고. 그렇게 푸실 거면 어차피 틀릴 거니까 한 번으로 찍으시고 아니면 이렇게 제대로 푸시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 자, 4단락 볼게요.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뭐 하라고? 상호 보완하라고. 3번 얘기한다. 물가 안정 플러스 금융 안정. 한 번 얘기했죠. 두 번째, 미식 건전성 플러스 거시 건전성. 그래서 어떻게? 금융 안정 정책과 물가 안정 정책을 어떻게 상호 보완을 통해서 가라. 같이 가라. 핵심이죠. 자, 그러면 4단락 뭔 얘기하는지 알겠니? 주제는 거시 건전성이야. 거시 건전성이 뭔데?
거시건전성에 대한 정의는 개별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당연하지. 기업 플러스 니은 시스템을 다 해라.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거시건전성은 거시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요리의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거 설명해봐. 설명 아무도 못해. 이유는 정보가 불충분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일단 정보가 불충분하면 처리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야. 정보가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는 니네 감각으로는 몰라. 어차피 그렇게 연습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제 감각으로 배우시면 돼요. 이거 하루에 3지문씩 한 달이면 돼. 그리고 하루에 3지문 얼마든지 저는 보충 영상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장, 좀 얘기할게. 지금. 내가 약간 컨셉을 잘못 잡은 것 같다. 내 장래희망, 스님, 내 장래희망, 무소유, 내 장래희망, 성직자 이래버리니까 자꾸 이제 수강료 안 받아야 될 것 같고 교재를 안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한번 제가 15년 전에 크게 힘들었거든. 일단 받을 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봐. 정보가 없어 처리가 안 돼. 계속 봐.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시스템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미시건전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제가 간식으로 피자를 사줬더니 집에 가서 엄마 간식으로 햄 먹었어.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랬지. 피자에는 햄만 떼먹어 놓고 왜곡하지 말라 그랬죠. 봐. 이거를 발췌독해버린 애들은 이상한 선지로 가요. 그래서 이걸 발췌독하잖아. 예방적 규제가 차이점인가 이러고 있다니까. 이건 일단 능기도 떨어지는 거고요. 내용일치밖에 못하는 거야. 아니 상식적으로 예방적 규제가 차이점이겠어요? 예방 안 할 거야? 예방해야지 당연히. 그럼 뭐겠어? 그렇지. 자, 거시건전성 정책과 미시건전성 정책의 차이점을 세팅하고 있잖아. 어떤 차이점이 있대? 어떤 차별화가 있대? 자, 미시건전성은 개별금융회사라니까요. 거시건전성은 시스템이라고 얘들아. 시스템이라고. 이해됐어? 예방적 규제가 차이점이 아니라 물론 발췌독을 해도 보이지만 내용일치 발췌독을 하다 보면 예방적 규제가 차이점인가 이래버린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식과 배경지식은 있으셔야 되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거시와 미시의 단어 뜻을 보라니까. 거시 시스템, 미시 개별금융. 됐니? 기본적인 어휘력이야. 자, 모르시겠으면 부지런히 하시면 돼. 계약하기 전에. 계약하면 어차피 못해요. 내신 때문에. 지금 해. 한 달이면 충분해. 나도 좀 놀고 싶고 쉬고 싶지만 특강을 많이 깐 이유가 그겁니다. 자, 이제 5단락 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보니까 수능성을 고민해서 해야 된대. 수능성이 뭐야? 아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경기가 좋잖아. 어차피 자산가치가 뛸 거야. 그러면 담보 비율을 높게 잡아도 어차피 자산가치는 뛰어 있으니까 건전해. 그래서 대출을 늘리려고 해줘요. 아까 설명했잖아. 저 따라와. 봐봐, 또 까먹었지? 아까 주무시더라고 열심히. 수능성이란 게 뭐야? 경기가 좋아. 그럼 어차피 20억으로 오를 거야. 그럼 5억 대출해줄 거 10억 대출해도 된다니까? 대출이 늘어야, 통화량이 늘어야, 소비투자 늘어야, 수요공급 늘어야, 경기가 더 좋아져요? 자산가치는 더 올랐어요? 야, 대출 더 해줄게? 대출 더 늘어.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과열돼 버린다고. 이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돼? 자, 경기가 좋을 게 예상이 되면 자산가치가 오를 거니까 대출을 높여, 즉 신용 공급을 늘려도 되죠. 그러다 보니 계속 자산가격 급등, 경기가 더 과열되는 거야. 불황일 때는 더 심해지죠. 즉 경기가 적당히 좋아야 되는데 너무 과열돼 버리거나 경기가 적당히 진정돼야 되는데 다 박살나버리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하기 위해서 완충자본 제도를 쓰지. 이 제도는 뭐야? 경기 과열이 왔어. 최저자기자본 플러스 추가적인 자기자본까지 쌓도록 해라. 즉 완충자본을 쌓아가지고 대출 적당히 해줘라 그 얘기야. 저 따라오세요. 자, 그럼 5단락에 나와 있는 수능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뭔데? 네, 완충자본 제도야. 완충자본 제도가 뭔데요? 자, 경기가 지금 뭐 됐어? 경기 과열이 예상돼요. 경기 과열이 예상될 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완충자본을 완충자본을 적립하면 대출 재원이 주니까 신용대출 조금 줄겠죠. 통화량 그렇게까지 안 늘겠죠. 소비투자 그렇게 안 늘겠죠. 수요금 그렇게 안 늘겠죠. 경기 그렇게까지 안 올라가니까 다시 한번 자산가치가 그렇게 안 오를 거고 그러면 너무 과열되는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되셨어? 자, 저 따라옵니다. 자, 잘 보셔. 이제 구조 정리할 거야. 자, 3단락 내용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뭐가 바뀌었다는 건데 자, 그 전까지는 얘네를 어떻게 가져가셨다? 1단락, 2단락에 나와 있는 얘네를 분리해서 이원적으로 가져갔다요. 자, 1단락 뭐였다? 통화정책이다. 2단락 뭐였다? 금융감독정책이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쪼개서 보는 이원적인 형태로 갔지만 자,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어떻게 가야 돼? 같이 갔어야 되는 거죠. 차이점 뭐야? 그래서 이원적이냐 아니면 함께 갈 것이냐.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니까 얘를 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출제 포인트 하나가 잡혔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 원인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이제는 사람들이 모자라지가 않아요. 여기로 잡고 계시면 돼요. 끝으로. 자,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지. 야,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데 어느 누가 금리가 떨어져서 통화량이 많이 들어왔다고 그 돈 가지고 얼씨구나 명품 사고 페라리 사고 한남들 사고 있냐고. 즉 소비와 투자로 가줘야 되는데 소비와 투자로 가질 않고 어디로 가버려? 보유하고 있다가 안전자산을 사버리는데 이 안전자산이 수요가 몰려버리니까 폭등해서 버블이 생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경제 위기의 시초가 되거든. 됐죠? 두 번째는 뭐야? 너무 거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금융회사 하나가 터졌는데 800조를 터뜨려 먹어. 즉 어떻게 돼? 거시 건전성까지 영향을 줘. 그래서 거시 건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시 건전성 위험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럼 이제 해결 방법은 이제 4달러에서 어떻게 간 거야? 이제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기업 미시 건전성 플러스 니은 거시 건전성을 어떻게 함께 가졌어야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예방적으로도 가졌어야 돼. 자, 그럼 구체적인 실행 해결 방법은 뭔데요? 자, 문제 원인인 수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수능성이라는 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린 어떤 해결 방법을 써야 된다? 완충자본 제도를 써야 된다. 나머지는 뭐야? 원리 이해해야 된다. 자, 잡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라고 하잖아. 과학이야, 과학. 과학은 뭐야? 수학같이 찬거지 판별하는 과목이 아니야. 확률적으로 가장 옳은 걸 판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는 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내려온다고. 여러분 이제 자사고, 현대차원고 같은 데 가셨던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자소서를 쓰는데 그게 10년 전 대입 자소서 문항이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년 전 고3 수준을 지금 중3 수준한테 요구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 내신이나 수능에서 OX 문제 알겠어요. 하세요. 그런데 불과 여러분 1, 2, 3년 뒤면 다 성인이야. 어디까지 가셔야 돼? 여기까지. 그래서 성인이 되시는 마지막 관문인 수능시험에서는 여기까지 물어보는 거고 이게 그대로 내신이고 수능이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셔야 되고 특히 자사고, 특목고 입학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건 거 이미 아시고 있을 거고 일반고 친구들은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얘로 슬슬 변별하다가 크게 한번 후고도 때가 있다는 거. 특히 독서에서는. 준비 잘 하십시오. 어차피 2학년 때 다 모의고사 일반고고 자사고고 가네. 지금 잘 준비해 놓으시고 필기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27번. 자, 정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이전이냐, 이후냐. 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자, 이거 2단락의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세부 정보여서 판단 일단 안 하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세부 정보에서 정답될 확률은 13% 미만이야. 저는 원래 이과였고 통계충이기 때문에 통계를 냈습니다. 선생님 불안한데요. 시간 많으면 해. 시간 많으면 그때 해. 불안해. 집에 가서 재민이 동생 손잡고 같이 해. 자, 2번 선지. 개별금융회사가 건전하면 됐다가 2단락의 주제니까 얘는 맞아야 되는데 뭔 잡소리지 틀렸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야. 거시적으로 굵직굵직하게. 3번. 경기 침체기에는 통화정책 당연히 써야 되는데 더불어 틀렸다는 게 보이시죠? 왜? 3단락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어떻게 있었어? 이원적으로 가셨잖아. 되셨니 여기까지? 중간에 온 친구는 약간 벙찔 수 있어요. 그냥 적응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앞자리 또 남아있고 그러니까 좀 이따 앞으로 오시면 되겠고. 자, 4번 선지 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정책금리 인하가 자 뭐해? 통화량을 늘렸는데 이 인간들이 소비 투자는 안 하고 뭐 하고 있어? 안전자산, 비트코인 폭등만 시키고 있네. 버블을 만들었네. 4번이죠. 더 따라오세요. 문제의 원인. 경기 침체 해결하겠다고 금리 낮춰서 통화량 늘려놨더니 소비 투자는 안 하고 안전자산 버블 만들더라. 두 번째, 너무 거대화되더라. 이달락 핵심 원리가 뭐겠어? 글로벌 금융위기의 문제, 원인 두 가지겠지. 아니나 다를까 두 개를 가지고 정답 선지 바로 설계한 거 보이셔야 된다고. 그래,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정답 선지 4번이야. 됐니? 두 번째는 뭐야? 뭐가 다르냐고. 1, 2, 3 단락이.
이렇게 다르다고. 얘는 이원적으로 얘는 함께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둘 다 예방하셔야지.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차이점. 자, 기억은 뭐예요? 별개죠. 맞지? 그래서 통화정책. 물가 안정은 통화정책이야. 그 다음에 금융 안정은 뭐였어요? 금융 감독정책. 두 개를 뭐로 봤어? 이원적으로 봤죠? 2번 선치. 자, 잘 들어. 니은은 거시 건정성이지. 그렇죠. 거시에서는 3단락 글로벌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이후에는 어떻게 5단락에 나와 있는 문제 원인인 수능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가 있었다? 완충자본 제도가 있었다. 보이시죠? 3번 끝. 이걸 발췌독하다가 틀렸다니까. 둘 다 예방을 해야지. 왜 예방을 안 해요? 됐어? 그러니까 내용 일치하다 보면 이게 안 보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꾸 구조 처리하라는 거고 상식을 좀 탑재하시라는 거야. 되셨니? 운전할 때 깜빡이 좀 켜세요. 오늘 깜빡이 안 켜가지고 사고 2번 할 뻔했어. 상식이 없잖아. 그 얘기야. 사고 납니다. 제가 또 이제 동물적인 반사신경으로 살아서 왔어요. 넘어갑시다. 자, 이 경우의 수는 2의 4제곱까지 16가지가 나와. 자, A에 들어갈 건 부항이냐 호항이냐 미시냐 권시냐 정립이냐 사용이냐 미시냐 고시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해서 16가지가 나와. 그걸 다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핵심만 잡자 얘들아. 그렇죠. 잘 들어 얘들아. 완충자본은 5단락 주제였잖아. 미시건정성이야 거시건정성이야. 거시건정성이야. 자기자본은 2단락의 해결 방법 예시잖아. 최저자기자본 이거 뭡니까? 개별금융회사의 건전성 뭡니까? 2단락이고 얘는 미시죠. 끝났네. 자, 그럼 봐. A에 들어갈 게 호황이야? 그렇지. 호황이면 어떻게 하래? 완충자본을 적립해서 적당히 대출 좀 해주래. 반면에 불황이면 어떻게 하래? 완충자본을 사용해서 대출 좀 해줘서 통화량 좀 늘려달래. 1번 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거 누가 그러잖아요. 쉬워 보이면 마스터라고. 마스터라서 그래요. 진짜 제가 겸손한 거야 얘들아. 제 자랑 100분의 1 정도 하고 있어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제야. 현실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경기에 대해서 비대칭적이다. 비대칭적이다. 자, 비대칭적이다와 대립되는 단어는 뭐다? 초등학교 1학년 잼민이한테 물어봤어요. 대칭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대칭적이다. 경기가 오르고 내리고가 대칭이겠지. 그래서 무슨 얘기야? 경기 과열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래서 경기를 진정시키는 건 가능하지만 경기를 어떻게 살리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뭐라고 했다? 비대칭적이다. 얘는 어렵고 얘는 가능하고. 자, 그럼 봐봐. 왜 그런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왜? 이거는 현상이고 결과니까. 이는 이펙트 결과라 그랬어요. 자,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인데 얘는 안 그렇대. 그러니까 왜 비대칭적이냐고. 자,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극복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따라오세요. 경기 침체됐어? 오케이. 금리 낮춰. 보유 통화량 늘려. 소비 투자 늘리고 수요금 늘리고 경기 늘리고 물가를 높이려고 했더니, 자, 따라오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대? 금리를 낮춰도,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늘릴 수 있고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고 해도 첫 번째 문제 원인, 소비심리 위축, 투자 위축.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니? 오히려 확대돼 버린 신용 공급이 버블을 만들어 버리죠. 됐니?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소비심리 위축이 뭘 만들어 버렸다? 버블을 만들어 버렸다. 그러네. 호황을 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돼 버렸어? 심리 때문에. 카우즈 원인 심리 때문에. 이펙트 결과 프라블럼 뭐가 됐어요? 버블이 만들어졌대. 됐니 여기까지? 자, 이거 저저번 주인가 소배 때문에. 근데 틀리고 있더라고. 복습 잘하라고 제발. 자, 봐. 그럼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딴 사람 됐다. 너무 뿌듯하다. 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이랬더니 저저번 주 했대요. 근데 또 틀려놨더라고 이걸. 힘냅시다. 자, 금 밀어 올리기를 통해서 경기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들어와 있죠.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자, 금리를 인하해도 어떻게 돼? 그렇죠. 심리 때문에 버블이나 만들고 있잖아. 1번하고 2번 똑같은 얘기야. 얘들아, 3번 봐. 3번 봐. 자, 뭐가 왔어요? 경기 침체가 왔죠. 저 따라와 얘들아. 저 따라와. 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경기를 살려야 되지. 맞니? 맞잖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경기를 살려야 되잖아. 맞아? 경기 침체가 왔다 뭐야? 지금 이 상태야. 맞죠? 그럼 이 상태에서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죠. 완충자본 제도를 이용해서 자, 경기 침체가 왔지. 해결 방법은 뭐야? 완충자본을 사용해야죠. 맞지? 사용해서 뭘 늘려? 실용대출을 늘려주려고 하고 통화량 늘려주려고 하고 소비투자, 수요공급 이걸 높여주려고 가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문제가 뭐니? 여러분 이미 버블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면 완충자본 사용해서 야 대출해줄게 라고 해주면 사람들이 열심히 소비투자를 하겠어요? 열심히 강남부동산 사고 있겠어요? 그잖아. 이해됐어? 버블이 생긴 상황에서 대출을 더 해줘버리란 얘기잖아. 그럼 버블만 더 늘어나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거야.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다 얘들아. 잘 들어. 잘 들어. 간단하게는 이거야. 끔 밀어올리기라는 주제를 생각해. 자, 끔 밀어올리기에는 경기를 올릴 수 있다 없다? 없다지. 그러니까 주제를 생각하면 뭐야?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로 가야 돼. 주제를 생각하면. 이게 제일 간단한 거야. 보기 주제를 생각하면 경기 침체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접근이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준 거야. 뭘 가지고? 완충자본 제도 가지고. 완충자본 제도 뭐야? 경기 침체에는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하라니까. 대출을 더 해주라고. 대출 더 해주면 어떻게 돼? 버블 더 생기겠죠. 이해됐니? 그러면 더 위협이 되고 더 불안해지겠네. 정답 3번이죠.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자, 저 따라오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최대한 다이어트 해서 거의 체지방률 1% 정도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내가 2주 만에 끝내드릴 거고 많이 보게 해도 보충 영상 10강 정도야. 그거 다 그냥 드릴 거고. 그러면 여러분 한 15시간 정도면 이제 경제는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죠. 되셨어? 배경시 필수입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설명한다. 21학년도 EBS예요. 21학년 EBS고 보시면 갑자기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물물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N가지 상품이 있으면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다 나와야 돼. 예를 들면 애플 펜슬 하나랑 분필 가격, 애플 펜슬 하나랑 아이패드 가격, 애플 펜슬 하나랑 마이크 가격. 됐어요? 상품이 N가지 있으면 NC 2가지의 가격표가 나와야 돼. 얼마나 거래하기 힘들겠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상대 가격 같은 거를 물물 교환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화폐로 고정시키려고 한 거야. 즉 화폐 경제체제의 역사에 대한 지문이야. 그래서 최초의 화폐가 무엇이었으며 그 최초의 화폐 때문에 일어났었던 경제 현상들을 설명을 하는데 알렉산더맨은 기원전이죠. 그리고 한 500년 전쯤에 이것 봐라. 엄청난 인류의 발명을 해낸 거야. 돈 복사를 시작했어. 500년 전부터. 알겠니? 너희도 돈 복사할 수 있어. 권도영인가? 테라인가? 테라코인인가? 열심히 돈 복사해서 깜빵 갔잖아요. 합법적 돈 복사가 되더라. 그래서 이 얘기는 그 누구도 설명해주지 않아요. 이지문도 돈 복사라는 단어가 어딨어. 근데 이게 돈 복사라는 개념을 잡으셔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있어요? 나는 스님이 꿈이다. 나는 성직자가 꿈이다. 나는 전 재산이 없어도 된다. 봐봐, 나밖에 없잖아. 안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마세요. 농담이야 진짜. 나는 스님 되는 게 꿈이고요. 잠깐 머리 밀기 싫은데 목사님 아니고 신부님 될 거야. 난 신부님이 꿈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럼 봐. 누구나 돈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돈의 역사에 대한 공부인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딱 봤을 때 야 이것 봐라. 돈 복사 됐다. 즉 경기가 박살났을 때 돈 복사하면 경기를 살릴 수 있게 된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그게 언제야? 1907년이야. 그래서 유럽의 금융 가문이었던 유력한 금융 가문이 그 시절의 기축통화였던 파운드화의 화폐 발행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걔네들이 후원자가 돼서 JP 모건을 맨하튼으로 보내. 1907년에 미국의 금융공황이 있었고 지금의 전 세계 지배국가인 미국의 통화,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권한을 그때부터 미국의 연준이 갖게 되는데 연준은 사금융이야.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연준 찾아가봐. 진짜 성벽이 개두꺼워요. 테러 절대 불가능해 거기는. 근데 가봤거든. 야, 나 그렇게 경비가 성공된 데는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봤고 월스트리트 가가지고 황소도 한번 만지고 와보고 여러 가지를 쭉 겪은 다음에 깨달은 것 중에 하나인데 합법적인 돈 복사가 되는구나.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 지문을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1907년에 JP 모건이 와서 그 위기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중앙은행이 들어서서 중앙은행 역할을 했는데 1929년 대공황이야. 그래서 그 대공황을 해결했던 게 케인즈고 케인즈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정부의
무슨 정책? 확장 재정 정책을 쓰라는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 정책, 즉 이제는 중앙은행의 한계가 왔으니까 정부가 해야 돼. 이런 지문이야. 됐니?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지문에 대한 스포를 다 해드린 거고, 자, 이 지문을 가지고 잘 들어 얘들아. 경우의 수가 나오지. NC 2가지 조합. 됐어? 이 다음에 뭐가 나와? 브레튼 우즈가 나왔어. 잘 보셔. 뭐가 나오니? 경우의 수가 나와요. 됐니? 그래서 21학년도 EBS를 22학년도 EBS 수능에 엮어서 내는 그 설계야. 맨날 방구석에서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나도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야. 길 가다가 뭐를 딱 하나 보면 이거 수업 시간에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난이도로 봤을 때 이 지문을 먼저 볼 거고요. 자, 다음 주까지 해서 나는 제일 어려웠던 지문인 이 브레튼 우즈를 갈 거고, 미리 예고했다. 얘는 다음 주에 끝낼 거야. 다음 주까지 해서 경기가 끝나잖아. 자, 이게 되시려면 이 왼쪽 지문들을 다 영상으로 봐오셔야 되는데, 이 세 개는 안 봐오셔도 돼. 수업 시간 할 거니까, 다음 주까지. 이 프롤로그부터, 프리퀄부터 해가지고 에픽은 다 끝내오셔야 돼. 오른쪽에 나와 있는 C컬은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고위교육청들이야.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자꾸 이제 교육청이 들어가셨던 분들이나 EBS도 마찬가지. 출제진들이 수능에 내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막혔어. 누구 때문에 막혔냐면, 콩이 말고, 예. 여기 이분 때문에 막혔어요. 다른 게 아니야. 애들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저기 왜 윤석열 대통령 계세요? 그래가지고, 어디? 왜 있지? 해서 딱 봤더니, 보입니까? 언어영역 비문학 출제, 과목 융합적 출제. 하지 마라. 해서 그 뒤로 독서가 난이도가 훅 내려갔거든. 그러면서 경제 지문에서 저렇게까지 난이도가 힘들게는 안 나와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이 경제는 내신 대비로든 EBS든 뭐든 계속 괴롭힘을 당하실 건데, 배경식을 정리하고 이 수업을 통해서 되게 크게 극복하실 수가 있고, 옛날엔 이거 가지고 제가 한 두세 달 갔거든요. 뽕 뽑으려고 간 게 아니야. 나도 몰랐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는 2주 만에 초합축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여기 있는 거 다 해봐야 한 15개밖에 안 돼. 하루에 3개씩 해오시면 그냥 끝나요. 해오세요.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끝냅시다. 계약하면 어차피 정신없다. 자, 영상 여기까지 잠깐 끊고요. 자, 봅시다. 어떤 상품 가격은 본질적으로 다른 상품과 교환되는 비율이래. 이제 수업 시작했는데 갑자기 앞부분을. 자, 이 비율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성격을 지녀서 상대 가격이다. 자, 봐봐. 가격인데 상대적이라는 정보를 붙여놨고, 이 비율이라고 지시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 자, 가격은 주어져. 비율이다. 서술하면서 가격을 다시 한번 얘기한 거죠. 이 비율은 다시 주어져. 상대적인 성격이다. 상대 가격이다. 4번 반복이죠. 자, 물물교환하는 경제체제에서는 N개 상품이면 N개 중에 2개를 뽑는 교환만큼의 상대 가격이 존재한다. 여러분 봐봐. 가격을 5번 얘기해요. 상대 가격을. 자, 그런데 정보를 덧붙이고 덧붙이지. 처음에는 가격에 대한 정의죠. 두 번째는 뭐야? 상대 가격을 세팅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렇죠. 상대 가격의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야. 그래서 N개의 상품이 있으면은 NC 2가지 짝짓는 경우가 생겼고, 콤보를 만드는 컨비네이션의 경우가 생겼고, NC 2가지. 이러한 경제체제의 상품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설명해줘야 되니? 또 이과들은 몰라요 이러고 있으니까. 자, 일단은 상대 가격이라고 일단락 주제를 정리할 수가 있겠고, 자, 상대 가격을 하다 보니까 물품의 가지수가 N가지면 NC 2가지가 나오더라. 맞죠? 이런 경제체제에서는 상품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표가 우다다 많아지니까 작동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뭐니? 화폐를 모든 상품과 교환 가능한 자산으로 고정을 시켰다고. 즉, 상대 가격이 NC 2가지로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으니 해결하기 위해서 고정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건 배경식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화폐는 첫 번째 2가지야. 화폐의 기능은 1번 교환수단이면서 저장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원시시대 때는 어떤 생산물들을 저장하고 싶었을 거고, 우리 현대 인간은 그 생산물이 화폐로 대체되고 있으니까 화폐를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가 빌라보다 최소 5배 이상 비싼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빌라는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 왜냐하면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죠. 모든 빌라 구조가 다 다르죠. 근데 아파트는 예를 들면 1000세대야. 그럼 1000개의 똑같은 상품이 있어요. 그럼 거래가 한두 세 개만 되더라도 기준 가격이 설정이 되고, 믿을 만한, 왜냐면 그 정도 공사를 하려면 큰 회사가 붙어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는 거래가 쉽죠. 거래가 쉬워지니까 교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가 오른 이유가 그런 거거든. 자, 다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교환 수단으로 쓰이지 않지만은 화폐 저장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들은 화폐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봐주시고 2달러. 자,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됐냐? 해결이 안 됐대. 왜? 자, 고정시키려고 했는데 고정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시로서 귀금속 화폐였던 금의 경우 희소성이 커졌다. 자, 이걸 희소성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뭐가? 수요가 많아졌다. 또는 공급이 딸렸다.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떨어지면 당연한 얘기지만 뭐가 높아집니까?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니까 실물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디플레. 됐니? 경기 침체, 디플레. 물가가 떨어지네요. 자, 반대로 알렉산더 대왕의 페르시아 정복 이후 금이 유입이 됐어. 그래서 금이 유입됐어. 물가 상승이 급격해졌대.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죠, 인플레이션. 그럼 봐. 고대부터 인플레, 디플레는 있었지. 그래서 이를 요약 정리하죠. 상품 가격이 변한 것도 맞지만 화폐 가치 때문에 상품 가격이 변한 거라고. 그러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왜 왔다고? M2가 2배밖에 안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30배가 늘었다니까요. 실제 30년 동안 아파트는 30배 이상 올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파트 가치가 오른 게 아니야. 뭐야? 화폐가 많아짐으로써 물가가 오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을 연구했던 보딘. 뭐가 나왔어? 화폐 수량설의 주장. 화폐 수량설이 뭐예요? 자, 화폐론 금의 양과 물가가 비례관계에 있다. 즉,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는다요. 썼다 지웠던 거 기억납니까? 통화량이 늘면 물가가 높아졌잖아. 그걸 언제부터? 16세기 보딘은 학자가 만들어냈고 이후 18세기가 되면서 고전 학파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초기 경제학파로서 정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중상주의를 비판했대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수학에서 미분기호 나오면 미분하듯이 적분기호 나오면 적분하듯이 국어에서 비판, 주장 나오면 근거 찾아야 돼. 근거가 뭐야? 보딘이 근거예요. 화폐 수량설을 근거로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한 거야. 왜? 자, 중상주의자들은 국부를 뭐라고 봤냐면 화폐용 기금속이라고 봤어요.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화폐용 기금속을 많이 가져와야 되지. 갑자기 금을 더 채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하려고 했겠어요? 무역 흑자를 해서 수출을 많이 해서 금을 많이 들어오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고전 학파는 어떤 근거? 야, 너희 무역 흑자가 너무 심해지지. 화폐가 필요 이상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화폐가 늘었으니까 화폐 가치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은 인플레 작살날 거야. 실제로 그랬다는 거죠. 됐어? 그래서 주장, 근거, 예시라는 여러분이 만약 논술 전형 준비하신다면 논술 쓸 때 이렇게 쓰시라고 배우실 거야. 그대로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3단락부터는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방정식이 나와요. 자, 이 방정식은 수학 문제로 좀 이따 풀게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피셔의 교환 방정식과 마셜의 현금 잔고 방정식이라는 방정식까지, 즉 무슨 얘기야? 이는 MC 스퀘어 같은 상대성 이론 같은 화폐 방정식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방정식을 근거로 통화량 조절로 물가 경기를 조절할 수 있네? 돈 복사할 수 있네? 돈 복사해서 경기를 살릴 수 있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 금리를 가지고 뭐를 하는 거래. 자, 금리를 높였어. 그럼 여러분, 자, 금리를 높이면 사람들은 채권, 빚증서를 가지고 있어. 근데 금리가 높잖아. 이자 많이 받을 수 있잖아. 당연히 채권 보유가 높아져요. 채권 보유가 느니까 어떻게 됐어? 채권을 사들였으니까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돈이 줄겠죠.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췄더니 채권을 이제 팔아야 되겠지. 왜? 채권 들고 있어봐야 이득이 안 되니까. 자, 채권을 팔고 통화량이 늘어. 즉 무슨 얘기야? 금리를 가지고 통화량 조절이 되더라는 거예요. 금리와 통화량은 역관계입니다. 금리를 낮추면 통화량이 늘어요. 기억하셔. 선생님 정보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라는 요약 지시하는 정보에 집중하셔. 금리, 통화량 관계. 실제로도 성공적이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1907년에 있었던 월가의 대공황이었어요. 그런데 1929년의 대공황은 성격이 달라. 여기는 통화정책으로 해결이 돼요. 지금의 같은. 그런데 여기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 마지막 6단락입니다. 자, 마셜의 영향을 받은 케인즈는 경제 주체들의 화폐 보유 동기에 주목하면서 통화 유통 속도와 금리 정책에 대한 고전 학파의 견해를 비판했대요. 케인즈. 잘 보시죠, 여러분. 케인즈는 그래서 뭐야?
네. 1929년에 대공황 때문에 해결하기 위해서 케인즈가 나타난 건데, 자, 그 이유를, 문제 이유를 화폐 보유 동기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는 화폐 보유하려는 동기는, 자, 아까 뭐가 있었어, 화폐는? 1. 교화수단, 2. 가치 저장수단이 있었는데, 3. 투기적 동기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화폐 동기에는 니네가 생각하는 것 이외의 동기가 있더라. 자, 그럼 투기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투기에 대한 정의란 뭐라고 하니? 불로소득이다, 부정적임을 갖기도 하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하시라고. 평가원이 수능에서, EBS에서, 교육청에서, 교육방송에서 여러분 투기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야. 투기가 뭐야? 그렇죠. 예측하고 이익 실현하는 게 투기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말장난으로 투기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봐봐. 집값이 지금 저점이래. 니네가 예측하기에 10년 뒤에 2배로 뛸 거야. 사야지. 10년 뒤에 고점이야. 팔아야지. 아니야? 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혹시 뭐 꿈이 저처럼 스님이고 신부님이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그런데 집은 있을 거야. 나는 산수관 바위 아래 띠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래도 34평 아파트에서 살래. 그런 생각을 하시면 뭐 하시라고? 이게 되셔야 된다고. 계속 봐. 고전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늘리면 물가 상승, 경기 상승되고, 우리가 아까 여기다가 정리했던 그 내용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20학년도 6월에 아까 했으니까. 이제 21학년도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다. 케인즈는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으면 사람들이 뭐 할 수가 있어? 예상을 할 수가 있어. 곧 기준금리 상승 통화를 예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투기 수요가 늘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기 수요 때문에 아무리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못 따라붙는다. 즉 문제 원인이 뭐다? 투기 수요다. 야, 그러면 통화정책 해결이 돼? 안 된다는 거야. 야, 그럼 통화정책 해결이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들어와 주셔야 된다. 라고 21학년도에서 20학년도까지 통화정책의 끝장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22학년도 수능에서 화폐 역사로 끝맺음을 해. 이게 브레튼 우즈 지문이야. 그러니까 화폐 역사 지문의 시작이 여기였고 끝이 브레튼 우즈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고위교육청에만 나오지 EBS에서 가끔씩 나왔지 평가원에서 안 건드렸다는 거 알고 계시라고. 됐니 여기까지? 자, 구조 처리하셔야 돼요. 선생님 저 따라옵시다. 자, 구조 처리는 뭐냐면 수학의 풀이과정 쓰는 거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수학에서 실전에서 주사위를 굴려서 맞추셔도 그건 정답이에요. 그런데 나 이번에 주사위 굴려서 맞췄다고. 어떤 정신 나간 애가 평소에 야자 시간에 주사위 굴리는 연습을 하고 있니? 무슨 말인지 되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러분이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하지 못하시면 고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나는 도무지 납득이 안 돼. 이해도 안 되고. 하던 대로만 해. 변화가 있겠어요? 내가 뭐 몸무게가 110kg야. 이제 야식을 그만 먹어야지. 살을 빼야지. 잠깐만, 배고프네? 일단 뭐 먹지? 배민을 들어가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계시더라. 자, 이거 말고는 방법 없어. 이거 그리고 독서, 교과서 보면 학습활동으로 다 있는 거야. 자, 오늘은 좀 특이하게 오른쪽으로 전개를 해볼게요. 연표니까. 자, 1단락 글의 주제는 뭐야? 물물교환 경제체제예요. 2단락 주제는 뭐야? 화폐경제예요. 자, 그러면 물물교환 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어떻게 넘어갔니? 네, 물물교환 경제체제를 처음에는 쓸 수밖에 없죠. 화폐가 있어야지. 근데 썼는데 문제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자, 커즈는 원인, 이펙트는 결과, 프라블럼 약자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 원인이 뭡니까? NC 2가지 조합의 경우의 수가 생기더라. 즉 물건의 가짓수가 많아질수록 가격표가 많아지더라. 즉 교환 비용이 커지더라요. 자, 교환 비용이 커졌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물물교환, 즉 상대 가격을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겠어? 고정시키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자, 문제는 뭐야? 물건이 많아질수록 교환 비용이 많아지더라. 결과적으로 상대 가격이 문제더라. 그럼 상대 가격이 가지고 오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네,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대 가격을 고정시켜야 되겠더라. 그래서 뭐에 고정시켰더라? 화폐에 고정시켰더라. 자, 잊으시면 안 되는 배경식 잠깐 밑에다 쓰고 갈게요. 화폐의 기능 1번은 뭐다? 교환 수단이야. 2번 뭐야? 가치 저장 수단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배우셔야 되는 게
누가 100만 원 딱 던져주면서 야 걔처럼 지져봐. 고민 좀 한번 되지 않아요? 100억 받고 뭐 얼굴 랜덤 돌리기 고민되지 않아요? 뭐 그렇게 못 받은 돈이 한 100조 정도 되겠지만 교환 수단이면서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계속 자 이달락이 그래서 화폐 경제 체제로 갖고 뭐 테라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도지코인이든 별로의 코인이 다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결국에 남은 애는 뭐였다? 금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금을 기금속 화폐로 놓고 썼어. 자 해결이 됐냐? 안 되더라는 거야. 왜 안 됐을까?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 원인 볼 거예요. 자 문제 원인은 가치가 고정이 안 돼. 가치 고정이 안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뭐 때문이었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야. 자 인플레이션이 뭐야? 금이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뭐가 높아져? 물가가 높아져 버려요. 금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금이 귀해지니까 금의 희소성 때문에 물가가 떨어져. 이거 봐라. 금과 물가가 무슨 관계에 있어? 비례관계 있구만. 이라고 하면서 누구? 기업. 이제 보딘이라는 분이 뭘 주장하니? 화폐 수량설을 주장하죠. 그 근거는 뭐야? 이거라고요. 그래서 보딘이 주장한 화폐 수량설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금과 즉 화폐와 물가의 비례관계. 그래서 화폐와 물가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관계에 있다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기억이야. 됐니? 자 이제 니은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잡고 계세요. 니은으로 가기 전에 자 이제 이 보딘의 화폐 수량설을 근거로 또 이걸 받아서 주장하는 애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어떤 주장을 하냐? 고전학파라는 애들이 중상주의를 비판해요. 자 그럼 중상주의는 뭐 했던 애들이냐? 선생님 여기 기준으로 좀 잡아주세요. 중상주의는 뭐 했던 애들이냐? 얘네는 국부를 뭐로 봤어? 화폐용 기금속, 금이라고 봤고 금을 늘리기 위해서 뭐라고 봤어? 국부를 늘리기 위해서 뭐 하려고 그랬어? 무역흑자를 냈어. 문제는 무역흑자로 금이 너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인플레가 일어나더라 라고 중상주의를 비판했고 그 중상주의의 비판은 실제 화폐 수량설을 근거했고 사례로서 입증이 됐죠. 그래서 비판과 근거와 사례로는 논증구조로 이달락이 끝났습니다. 얘네 괜찮은 얘기를 했네 라고 하면서 이제 3단락 니은과 디귿 피셔의 교환 방정식 마셜의 방정식. 자 근데 니은 디귿은 뭐가 나왔으니까 공식 나왔으니까 이건 별도로 푸실 거야 좀 이따가. 3단락 4단락 좀 이따 풀어주시고 자 이제 5단락 갑니다. 자 5단락으로 와서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걸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우리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걸 쓸 수가 있겠구나. 카메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통화정책이 뭐니? 그렇죠. 내가 기준금리를 가지고 뭘 조절할 수가 있더라? 통화량과 물가와 특히 경기를 조절할 수 있더라. 그래서 금리를 낮추게 되면 뭐 할 수 있더라? 통화량을 늘리고 경기를 살릴 수 있게 돼. 하지만 물가도 동시에 올라버리죠. 자 그럼 내가 물가를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더라? 금리를 높여가지고 내가 물가를 또 낮출 수도 있더라. 자 이렇게 실제로 통화정책이 언제? 1907년 대공황에선 해결하는 데 잘 쓰였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터졌지. 뭐가 생겼어? 1929년에 대공황에는 안 생기더라. 이건 왜 그런지 지문에는 명확히 안 나왔지만 제가 얘기했었죠. 얘는 뭐라고? 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케인즈는 이 문제 원인, 해결책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1929년 대공황의 문제 원인, 해결책. 문제 원인은 뭐다? 투기수요다. 그래서 투기수요 때문에 니네가 아무리 통화정책을 써서 금리를 낮추고 신용대출을 늘려서 통화량을 늘려줘도 이 통화량이 어디로 가더라? 투기로만 가더라. 어디로 안 가더라? 경기를 살리는 데는 가지를 않더라. 그러면 투기수요만 더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더라? 그렇죠. 정부가 개입하더라. 그래서 큰 정부, 수정자본주의, 정부의 재정정책이 들어와 줘야 되더라. 자, 여러분 모든 문제는 제가 필기해드린 이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경식으로 정리가 되셔야 돼. 물론 이 정도면 한 50단어, 40단어 정도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의 한 1500단어를 40단어로 좁혀놨기 때문에 정보량 5%도 안 되는 걸로 답이 다 나옵니다. 필기 정리하십시오. 자, 문제 풉시다. 자, 금을 화폐로 사용하는 경제체제에서는 금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된 게 지금 2단락의 문제 원인이었죠. 2번, 화폐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안 됐다니까. 1번하고 2번 똑같은 거야,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게
고정으로 화폐로 고정 가격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됐던 거잖아. 3번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예측하고 어쨌든 예측에 따라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우리는 마지막 몇 달락에서 6달락에서 주제 중에 하나로 잡았고 그게 바로 투기의 개념이었고 정답 3번이 보이셨어야 돼. 있니? 얘들아 보이시잖아요. 현관 벤치인데서 답 다 나와요. 투기가 뭐였어? 왜 투기가 중요했어? 봐.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을 투기로 투기적 동기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니까 정보 가치 높고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니? 항상 정보 가치 높은 걸 묻는 거지 쓸데없는 세부적인 정보 가지고 답 안 만듭니다. 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주제 관련된 정보 가치 높은 데서 정답 선지가 만들어질 확률이 87% 이상이고 이걸 가지고 변형해서 만든 내신도 70% 이상이야. 그럼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하셔야 돼? 주제 가지고 정답 내는 것부터 할 줄 아셔야 돼. 그 다음이 나머지 선지들이 왜 맞고 왜 틀린지야. 정답도 못 찾고 있는데 왜 오답을 분석하고 있어? 정답부터 찾으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뭔가 연습을 더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찾아서 쓰시는 거야. 그런데 이거 쓰려고 하면 한 3주문 쓰다가 개 짜증나기 시작을 해. 왜? 거의 논문 써야 돼요. 거의 소설 쓰고 있어야 돼. 한 만자쯤 쓰게 돼. 그러니까 적당히 쓰다가 포기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이거 하셔야 돼. 아시겠어? 그 수많은 세월을 제가 다 경험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방법들 있죠? 제가 다 겪은 방법들이야. 자, 2번 문제 갑니다. 아이고, 끝났네. 얘들아 봐봐. 얘네는 계보가 다른 애들이야? 같은 애들이야? 같은 애들이지. 기억이 주장했던 거는 뭐니? 화폐 수량설이죠. 화폐 수량설이 뭡니까? 그렇죠. 금과 뭐가? 물가가 비례관계. 금과 물가, 즉 경기가 비례관계에 있다죠. 금을 뭐로 바꿨으면? 통화량으로 바꿨으면 그 자체가 무슨 정책이야? 통화정책이죠. 맞니? 다시 금리와 통화량은 반비례 관계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화폐 수량설 썼던 애들이고 금과 물가가 비례관계에 있다는 애들이었잖아. 됐니? 자, 그럼 봐. 무역 흑자를 통해서 뭐가 들어와? 화폐형 금이 들어와. 통화량이 늘어.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화폐 수량설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당연히 되죠. 정답 당연히 1번이고 뭐가 틀렸다? 차이점 달리가 틀렸다. 됐어? 봐. 이게 2달락 핵심 주제잖아. 그러니까 주제 가지고 정답 만드는 거예요. 87% 확률로. 주제부터 잡으실 줄 아셔야죠. 그러니까 자꾸 쓸데없는 데서 에너지 빼지 마시고 이렇게 핵심에서 되셨습니까? 넘어가시고. 자, 이거는 좀 이따가 가지문 공식 정리해서 풀게요. 자, 4번 문제 봅시다. 자,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선생님들 퇴근 준비하십시오.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했어. 계속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살아나지 않아. 계속해서 문제가 됐죠. 기업들은 현금 부족으로 생산 어려움이야. 자, 이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그렇죠. 투기 수요죠. 아무데도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는 현상. 부동산 같은 데다가 현금이 올리는 현상. 투기 수요. 됐죠? 자, 1번 선지 봐. 자, 지금 갑국에서 한 거는 금리를 낮추는 정책, 무슨 정책? 통화정책이죠. 이 통화정책이 먹히면 상관없는데 통화정책이 실패하는 문제 상황의 원인은 뭐라고? 투기 수요. 해결 방법은 뭐였어? 정부가 개입하는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은 두 가지가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재정정책이 있는데 확장적 재정정책은 돈을 푸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해? 생산과 소비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풀어서 확장적 재정책을 쓰겠다. 이게 몇 달락 주제문이야? 6달락 주제문 그대로 들어있죠. 자, 중앙은행이 주체니까 이거 무슨 정책이다? 통화정책이죠. 통화정책은 뭐 하는 거다? 금리를 가지고 물가, 통화량, 경기 조절하는 거다. 왜 금리 인하해서 통화량 늘렸니? 투기하라고? 아니요. 경기 살리려고. 3번. 사람들이 왜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썼는데도 보유하는 현상이 벌어졌어? 투기수 때문이죠. 금리 인하해서 통화량이 늘어야 되는데 통화량이 늘질 못하고 여전히 현금 부족의 현상이 벌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야? 3번 선시랑 4번 선 똑같죠. 투기수요 때문이죠. 통화가 원활하게 유통되지 못한다. 그게 바로 투기수요잖아. 정답은 5번인데 얘들아, 중앙은행은 무슨 정리? 통화정책으로서 저금리 정책을 썼잖아요. 저금리 정책을 썼어? 그럼 봐 얘들아, 통화량이 늘고 그러면서 물가 상승까지 가기 전에 뭐 해야 돼? 그렇죠. 소비, 투자 늘고 수요, 공급 늘고
그러면서 뭐 해야 돼? 물가가 그러면서 느는 건데, 자, 통화량 늘려놨더니 여기로 안 가고 뭐로 돈을 보내버리더라? 투기로 돈을 보내버리더라. 물가 상승으로 가지도 못했어요. 정답 5번 끝이라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야 얘들아. 진짜 개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알았으면 부산까지 안 왔다니까. 내가 잠깐만 선생님 저 따라오세요. 내가 부산까지 오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 내가 콩이랑 헤어진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2019년만 해도 여러분 재수생들은 강남에 모였어요. 코로나 직전. 이때 제가 개떡상을 해가지고, 야 드디어 나도 이제 메가스터디 입성을 하면서 혈우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젠장 코로나가 왔어요. 야 그것만 와도 괜찮았지. 이때 저한테는 옵션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서초파라곤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검색해봐. 거짓말 아니야. 진짜. 이 서초파라곤 오피스텔이 그때 5억이었어요. 이 5억짜리 들어가서 옵션이 두 가지야. 보증금 1억 내고요. 월세 240을 내거나 내 돈 1억 받고 4억 대출 받아서, 그때 이자가 3%였나? 한 달에 200 내, 얼마냐? 잠깐만. 4억에 3% 얼마야? 4, 3, 12. 1200만 원 맞냐? 뭐야, 씨발. 아무튼 그때 내가 이자가 180인가, 원리금이 180인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미 결론 알고 있지만,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투기를 하면 안 돼. 불로소득을 추가하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열심히 월세를 내면서 집값은 떨어질 거니까 이 선택을 했죠. 우리 집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저한테 받은 1억을 자기 자본으로 4억 대출 받아서 월세 240 받아서 이자 180 내고 60만 원을 남기셨죠. 됐니? 전설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게 21년 딱 되니까 얼마가 됐냐? 정확하게 13억이 됐어요. 한때 15억까지 갔습니다. 우리 집주인분은 옆에서 치킨집 하셨던 분이야. 치킨집 망했어요. 치킨집이 갑자기 점심에 뭐 팔았냐면 그거 팔았어. 뭐 국밥 팔았어요. 치킨집에서. 왜? 코로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걸 두 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이분은 앉아서 얼마 버셨다? 30억 버셨다. 3년 동안. 저는 월세가 갑자기 한 400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었어요. 왜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지지? 좋은 거 배웠잖아. 뭐 하시면 된다? 그럼 봐. 자, 그 일들을 나는 이 경제를 몰랐기 때문에 몸소 두들겨 맞았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몸소 두들겨 맞고 나니까 왜 18학년도, 19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 내는지 알겠더라고요. 자본주의에서 돈 모르면 결국 사고 터집니다. 배우셨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달라지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자, 공식을 정리할게 얘들아. 지금 3, 4단락에 있는 공식을 좀 써주셔야 돼. 그래서 3, 4단락에 있는 공식을 써주세요. 여기 써봐. 자, 저 따라오십시다. 잘 보셔. 줄 굴러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자, 명목 GDP는 뭐야? 통화량 M 곱하기 유통속도 V고, 유통속도는 횟수였어. 자, 그러면 명목 GDP는 MV로 쓸 수가 있고요. MV는 뭐니? PT로 바꿔 쓸 수 있대. 다시 T는 Y로 바꿔 쓸 수 있대.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GDP는 뭐야? MV. MV는 뭐야? PT. PT는 다시 P로 바꿔 쓸 수가 있대. 됐죠? 여기까지. 자, 4단락은 핵심은 뭔데? 그래서 결국 대입하면 뭐야? K는 V의 역수래. 그래서 K는 뭐야? V의 역수야. 공식 정리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자, 부지런히 딱 필기 해놓으세요. 됐죠? 여기까지. 그럼 봐, 이제 이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들어옵니다. 자, A국의 명목 GDP. A국의 명목 GDP는 얼마야? 80조예요. 자, 통화량은 얼마였어? 20조였죠. 자,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잼민이가 대답을 합니다. A의 유통속도, A의 속도 V는 얼마야? 몇? 4. 4는 횟수. 1번 선지 맞죠? 그럼 따라오냐? 초등학교 1학년 수업 따라오고 있어요? 자, 계속 봅니다. 자, B국의 유통속도 구해봅시다. B국의 명목 GDP 얼마예요? 40조. 통화량 얼마야? 20조. 그러면 빈칸 들어가는 건 얼마다? 2다. 그러면 둘의 몇 배 차이 난다? 2배 차이 난다. 초등학교 2학년 곱셈 문제 되셨죠? 따라오고 있는 거 맞니? 여러분, 이건 개 쉬운 거야. 근데 왜 어려워지는 줄 알아? 자꾸 내용일치해서야. 수학을 누가 내용일치로 풉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면 되는데. 수학 시간이야. 계속해서 볼게요. 2019년 B국의 경제 주체들의 부유 통합 비율. 부유 통합 비율은 뭐야? K. K는 뭐야? V의 역수야. V의 역수 4분의 1.
2분의 1. 뭐가 더 커요? 2분의 1이 더 커요. 분수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웠다. 뭐가 더 크다? 비국이 2분의 1로 더 크다. 3번도 맞는 선. 따라오고 있죠? 계산해. 자, 4번 선지. 명목 GDP는 2배 맞죠? 실질 국민소득 P와를 구해야 되잖아.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P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둘이 같대요. 맞아? 그러면 봐. A의 국민소득, B의 국민소득 이렇게 쓸게. 맞니? 그럼 두 개를 나눌게, 얘들아. 수학에서 이런 거 많이 계산하지 않았어? 자, 40 나누기 80은 PYB분의 PYA. 나눠주고 얼마 남니? 2 남네. 아, 둘은 몇 배 차이나 그러면? 2배 차이나. 실질 국민소득 몇 배 차이 납니까? 2배 차이 나. 됐어? 정답 몇 번이야, 그러면? 4번인가? 끝. 이런 문제였다고. 그러니까 봐봐. 3, 4단락을 어떻게 처리했어야 돼? 수학 공식이잖아. 공식 정리. 숫자 대입, 계산, 끝.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왜 국어가 어려워진 거야? 국어를 이렇게 풀 생각을 안 하잖아. 왜 국어를 이렇게 풀 생각을 안 해요? 국어는 전통적으로 문과돌이들의 과목이었지. 근데 여러분, 국어과 교육과는 첫 줄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니? 범교과, 도구교과라고 되어 있어요. 즉, 전 과목을 다루는 도구적인 교과이기 때문에 공식적이든 표철이든 사회과학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다 들어오는 과목이 된 거고, 실제로 그래. 어떻게 처리하시면 돼? 여러분이 지금 11년, 12년 동안 고생하셨던 거 그냥 여기다가 녹여내시면 돼.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영상 끊겠습니다.